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자,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이고요. 저희 지난 에피소드부터 박준성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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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운나나이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날아가는 오르크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는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성님 모시고 이제 베이지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준성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준성님이 지난번 나오셨을 때 강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통계학대 머신러닝에 대한 소감으로 썸네일을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저희 방송에서 썸네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예, 능력자입니다. 그 칭찬 받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썸네일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맞아요. 우리 최대 컨텐츠 아닙니까, 썸네일이. 예, 중요하죠. 예.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야 우리가 비록 오디오지만 썸네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네, 낚시 전문가. 알려드리고요. 네. 그렇죠. 예. 데이터릭의 낚시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사실 저희 에피소드 제목하고 그 썸네일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준성님한테 얹어서 가고.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베이지안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다뤘는데, 아마 이제 베이지안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안의 통계, 베이지안 통계 역사, 그리고 빈도주의랑 베이지안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베이지안의 특성을 좀 더 살펴봤고, 베이지안이 뭐가 좋은지 이제 준성님 설명하시기로 이제 좀 더 실용적이고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업데이트하기 좀 굉장히 좋다. 중간에 이제 베이지안 하려면 씨뿔뿔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그건 연구자의 입장이었던 거고, 베이지안 통계를 이제 실무적인 레벨이나 실용적으로 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실 빈도주의보다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영역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준성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하실 걸로 정리해 주신 게, 베이지안 통계를 좀 전도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통계학과 머신러닝 관점에서 바라본 베이지안 통계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베이지안 통계 입문 방법, 그리고 어떤 서적들로 공부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 팀장이 베이지안에 대해서 질문할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김 팀장의 질문으로 또 오늘 방송을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준성님도 베이지안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사실 베이지안으로 저는 출발을 했죠. 네, 이 베이지안 도대체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건지 전도자 입장에서. 준성님이 출발을 했다는 거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부 때? 제가 일단 통계학 공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2000년대에 대학 학부 생활을 했는데, 저는 여느 학부생들처럼 사실 학부 저학년 때는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놀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고학년 때 통계학 수업을 수강을 하게 됐어요. 제가 4학년 때까지 통계 수업을 미루고 있었어요. 듣는 걸. 사실은 2학년 때 듣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한 그냥 컬처 쇼크를 느끼고, 이제 그때는 사실 완전히 빈도주의 방식으로 들었고, 그때는 전혀 베이지안이라는 거는 접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제가 석사과정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때를 전후해서 완전히 이제 베이지안 때문에 이제 또 컬처 쇼크를 느꼈죠. 그래서 그때부터 베이지안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베이지안을 모르던 시기가 아주 잠깐 있긴 했는데 이제 그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어떤 컬처 쇼크를 받으셨던 거예요? 아, 일단 베이지안 통계를 처음 배우시면은 그 어느 정도 좀 형식적인 훈련을 거치시면은 그냥 딱 드시는 생각이 아 이거 되게 아까 김 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되게 직관적이다 이거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추론을 하는 방식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실내 구간 같은 게 있으면 실내 구간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실내 구간 잘못 해석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흔한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어떤 실내 구간이 있으면 그 실내 구간을 가지고 뭐 모평균이 이 실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딱 하나의 실내 구간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흔한 오해인데, 네, 베이지안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빈도주의에서는 이렇게 실내 구간을 한없이 많이 만들면 그 중에 95%가 참가스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지안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실내 구간만 있으면 이 실내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95%다. 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사실 실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싸우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지금 벌써 빈도주의 분들이 들으면서 욱한 거 아니야?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훈련을 엄청 시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빈도주의 실내 구간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내 구간에 대해 기대하는 어떤 성질을 사실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의 실내 구간이 뭐 어떤 확률적 속성을 갖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실 빈도주의에서는 확률을 그 무한히 한없이 같은 시행을 반복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내 구간만 가지고는 확률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베이지안들은 하나의 사건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에 대해서 확률을 주관적 확률이든 인식적 불확실성이든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준성님한테 매력적이었나요, 베이지안이? 사실 이것도 있는데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이제 그 베이지안 통계 전도하는 법하고도 사실 상관이 있는 건데 그 빈도주의 통계는 사실 해보면 이런저런 기법들에 대해 가지고 뭐 추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각종 기법들이 좀 파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맞아, 뭐 다 따로 배워야 돼. 네, B테스트, 회귀 분석, 뭐 아노바, 뭐 이런 거 GLM 다 따로 있는데 베이시안 통계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이라는 거는 뭐 확률 분포를 정확히 말하자면 이야기하는 건데 확률 분포만 알고 있으면 그걸 스탠 같은 걸로 구현만 하기만 하면 이제 사후 분포를 얻는 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분포를 가정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서로 다른 분포를 가정해야 하기는 하는데요. 그 분포의 종류만 알고 있으면 그 빈도주의 통계는 제가 말하는 건 교과서적인 통계인데 교과서적인 통계는 어떤 그 추정치 같은 걸 유도할 때 수학적인 유도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OLS 추정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 행렬 미분도 해야 되고 뭐 그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추정치가 왜 최소 분산 추정치인지 왜 비편향 추정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성질들 연구하는 거 베이지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추정치를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베이지안에서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사실은 이해하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으로 다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빈도주의에서도 뭐 부트스트랩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면은 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베이지안이 좀 더 직접적이고 더 이제 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이지안 통계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실 텐데 어떻게 네. 전도해야 됩니까? 이게 그 베이지안 통계라는 거는 사실 빈도주의 통계하고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깨는 식으로 접근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깨는 식으로 접근하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학 자체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을 분들은 통계학을 배웠다고 해도 보통 빈도주의 통계로 입문을 하게 돼요. 사실 지금 제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베이지안 통계를 뭐
이게 전도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게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고 사실 처음에 빈도주의로 입문을 했다가 베이지안 통계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개종했다는 표현을 대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 정도의 변혁입니까? 예, 이건 엄청난 이건 베이지안 통계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군요. 아, 너무 네. 재밌다. 아니 네. 그렇단 얘기는 베이지안으로 가고 나면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것 같은 정도라고 하면 그 전에 빈도주의를 굉장히 반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사실 빈도주의에서 베이지안으로 전향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 아니면 베이지안으로 애초에 시작했다가 빈도주의로 돌아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실용성이나 편리성 때문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관점 차이? 그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철학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치. 네. 철학적인 음. 관점 차이.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더 옳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통계적 추론이 가져야 될 사실은 그 철학적으로 옳고 그른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미학적인 선호라고 생각을 해요. 미학적인? 예, 더 멋지다. 아, 이게 더 세상을 잘 설명해 준다 이런 건가요? 더 일관적이고 더 제너럴하고 일반적이고 더 일관적이고 컨시스턴트하고 뭐 그런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아까 말한 베이지 정리라는 건 하나로 모든 모델을 다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빈도주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적어도 이제 가르치고 배울 때는 되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뭐 그냥 실험 계획법 분석, 뭐 회귀 분석, 그냥 일반화 선형 모형 이런 걸 따로 배우다 보면은 그런 것들 사이에 있는 어떤 통일성 같은 거를 발견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혹시 거꾸로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베이지아에서 시작해서 빈도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보신 적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되게 드물다. 예,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베이지안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빈도주의도 잘 이해해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하이레, 네. 더 상위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인가요? 사실 서로 다른 접근법이지만 교과 과정상으로는 베이지안 통계는 보통 학부에서 고학년 또는 대학원 과정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자, 박 박사 질문하세요. 지금 사실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베이지안이랑 빈도주의에 대한 느낌이 그 개발 언어 쪽의 패러다임과도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개발 패러다임, 언어의 패러다임에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감각이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쪽이 더 소수이고, 더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게 미학적으로 더 뛰어나다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함수형을 잘 하려면은 OOP를 사실 잘 이해해야 된다는 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접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준성님이 베이지안을 들고 와서 빈도주의자 여러분 좋은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베이지안이라는 걸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개종이란 느낌도 되게 많이 와닿는데, 왜냐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감각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충분히 공부한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코딩을 왜 그렇게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전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미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했는데, 이것도 개종 수준이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박 박사 얘기 들으니까 또 조금 신기한 포인트가, 저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한 게 R이라서 함수형 언어가 아닌 게 뭔지를 몰라요. 그 객체 지향이라는 표현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런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체가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코드를 짜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지안으로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김 팀장이 쓰는 것 중에 셀리늄 혹시 네네. 써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이에요. 음. 그게 사용하는 법 정도로 쓰고 계셔서 그런 거고, 그리고 R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절차 지향형, 아주 기초적인 레벨의 코딩 방식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요런 두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 업무를 할 때 베이지안이 아직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고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베이지안을 전공한다는 의미는 연구나 학문적인 길로만 가겠다라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건가요? 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네, 대체적인 경향성은 업계에서 베이지안의 활용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네, 같고 학계에서 네. 좀 더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제 경험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네네.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AI 교육을 담당하니까 이제 카이스트의 산업시스템공학과 쪽에 이제 교수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을 모시고 공정 예측, 시계열 예측, 뭐 이제 이상 탐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테마가 베이지안이랑 강화학습 쪽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베이지안이 되게 지금 현업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터라서 이제 준성님이 현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진 않아요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의아했었어요. 이게 베이지안 통계 자체를 많이 쓰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사실 베이지안 아이디어 자체는 머신러닝이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음, 대표적인 게 이제 정교화인데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정교화 자체는 어떤 개수 회계 분석 같은 걸 예로 들면은 뭐 개수의 어떤 페널티를 줘가지고 그게 0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음, 뭐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뭐 L1 놈, 뭐 L2 놈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뭐 기본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그래서 웨이트를 너무 커지지 않게 뭐 0에 가까워지게 좀 페널티를 주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은 베이지안 통계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뭐 추정해야 될 모치들의 이것들이 원래 0에 굉장히 가까울 것이다라는 사전 분포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음. 그러면 네. 전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앞으로 베이지안은 얼마나 더 잘 쓰일 거니까 이게 공부하기에 참 좋은 학문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뭐 유용하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일을 하실 때 베이지안이 빈도주의랑 또 차별화되는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수치에 대한 그런 인식적 불확실성을 베이지안에서 계량하기 훨씬 더 쉽고 그런 걸 이제 내가 현업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베이지안 어널리시스가 실용적으로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접근법이 이제 취해지는 곳이 그런 조직이 얼마나인지 사실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취업 준비 같은 거에 있어서는 베이지안 통계 자체가 주는 효용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은. 그게 베이지안 통계가 업계에서 임팩트를 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좀 전통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이유? 애초에 그게 널리 보급된 그런 관점이나 접근법은 아니기 때문이지. 그게 해외나 네. 국내나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해외 사정은 좀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비주류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 그렇군요. 특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인기에 밀려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학계에서는 이제 보다 과거에 이제 빈도주의 가설 검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죠, 사실. 사실은 뭐 준성님이 이거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쉽게 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네, 더 좋은 강점들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아마 의도는 네. 잘 전달된 것 같고요. 그럼 통계학이랑 머신러닝 관점에서 베이지안 통계는 어떻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통계학에서는 베이지안 통계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CMC의 개발 전에는 상당히 비주류적이지만 그래도 쓰는 사람은 다 쓰는 그런 음, 기법이었는데 이제 그게 네네. MCMC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주류 위치로 들어와서 지금은 그렇게 비주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준성님 그 MCMC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약자만 말씀해 주셨었는데, 예, 마코프 체인 몬테칼로라는 방법인데 제가 베이지안 통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후 분포를 얻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사후 분포라는 게 사실 통계적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자료를 뭐 히스토그램 같은 걸로 그려보면 뭐 무슨 사각 막대들이 나오고 그런 걸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베이지안 통계에서 기본적으로 얻는 사후 분포는 이런 게 아니고 수학 공식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나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그 수식만 딸랑 있어가지고는 그게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고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시각화도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포를 위해서 실제로 숫자를 뽑아와야 되잖아요. 사후 분포라는 것에서. 그래서 그 뽑는 그 기법이 말코프 체인 몬테칼로입니다. 시뮬레이션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표본 추출하는 거예요. 사후 분포에서. 음, 네. 그게 MCMC 개발 전에는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그러니까 복원 추출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계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못했던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계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이제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정규 분포, 뭐 베타 분포, 감마 분포 이런 통계학에서 가르치는 잘 알려진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 알려진 분포가 아닌데 그 분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려진 거면 그냥 표 갖다 쓰면 되는데. 네, 알려진 거면 그냥 공식 대입해서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알죠, 사실. 음. 근데 이게 그 베이지안 방법론을 쓸 때 항상 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전 분포를 쓰면은 뭐 특정한 종류의 사후 분포가 나온다. 요걸 하면은 MCMC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안 한다. 네, 그렇지만 이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음. 그 깁스 샘플링?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가요? 네, 깁스 샘플링은 MCMC의 특수한 한 경우입니다. 스페셜 케이스예요. 아, MCMC 한 종류인 것이군요. 네, 사실은 깁스 샘플링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이제 깁스 샘플링은 좀 그 되게 좋은 조건에서 쓸 수 있는 좀 나이스한 방법이고 MCMC는 그거보다 조건이 좋지 않을 때도 쓸 수 있는 좀 더 제너럴한 방법이죠. 아, 그럼 깁스 샘플링이 더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거군요. 예, 깁스 샘플링은 아마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알아야 쓸 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너무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런 게 뭐 베이지안 통계학 혹은 뭐 베이지안 가설 검정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게 쓰이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쓸 수 있고, 추정 문제에서도 쓸 수 있고, 검정 문제에서도 쓸 수 있어요. 네. 아까 이제 통계학과 머신러닝에서 바라본 베이지안 통계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베이지안 통계가 MCMC의 출현을 기점으로 조금 뭐 위상이랄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뭐 어떤 확장성이 좀 넓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 머신러닝에서 바라본 베이지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일부에서 머신러닝이 네, 통계학보다 베이지안 쪽에 훨씬 더 열려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네네. 그 머신러닝 분야에서 고전으로 취급받는 책들이 몇 권 있죠. 그 중에 비숍이라는 분이 쓰신 패턴 레코그니션 앤 머신러닝은 거의 뭐 바이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책 처음 그 도입부를 보면 일단 베이지안부터 시작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머신러닝 쪽에서는 베이지안 통계라는 이름으로 부르진 않지만 그런 베이지안적 접근이 오히려 그 펀더멘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훨씬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 논파라메트릭 베이지안이라는 기법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뭐 나이브 베이즈도 그런 예 중에 하나고 뭐 정규화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베이지안의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나는 것들 있죠.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빈도주의든 베이지안이든 뭐 누가 더 뭐 좋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그냥 이게 더 쓰기가 좋네? 라는 입장에서 선택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누가 더 앞섰다. 뭐 어떤 뭐 빈도주의가 조금 더 뭐랄까 학문적으로 정파다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게 더 잘 되네 하고 받아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고 오히려 머신러닝은 제가 경험이 제한적이지만 제 인상으로는 빈도주의가 오히려 좀 덜 자주 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측 모형에서 베이지안이 뭐 사용된 사례 같은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머신러닝 모형에서? 그냥 제 인상이 먼저 얘기해 보면 그냥 요소요소의 아이디어가 차용되어 있는 느낌인데 아이디어 정도로.
그러니까 풀리 완전히 베이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요소들이 박 박사님 말씀처럼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예시는 제 생각에는 아마 페이스북의 프로팻이 좋은 예시일 것 같아요. 아, 네네. 시계열 예측. 그걸 조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저도 프로팻을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프로팻을 쓰면 예측 구간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베이지안 접근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음. 그러니까 여러 모형의 그 베이지안의 아이디어가 스며들어 있다. 그런 의미인 거군요. 네, 완전히 베이지안 분석은 아니지만 베이지안적인 음.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이제 실제 통계학이나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에서도 베이지안을 자체를 뭐 그대로 다 갖고 와서 쓰진 않지만 요소요소에 베이지안의 아이디어들이 쓰이고 있고 뭐 빈도주의 쪽의 해석이라고 해도 베이지안 아예 배제하고 저건 빼고 빈도주의만 활용할 거야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네, 사실 통계학과에서 베이지안 빈도주의 간의 갈등은 좀 철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답습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 말 그대로 약간 종교적인 갈등에 가까운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확률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인 거죠. 결국 인식적 불확실성을 그걸 계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사람 주관성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걸 통계 분석에 포함을 하는 게 맞느냐, 요런 좀 느낌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새롭게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그거를 굳이 막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이 그냥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제 베이지안을 이해하려면 빈도주의를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그게 왜 빈도주의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왜 특정한 경우에 나은가 요걸 이해를 하려면 결국 또 빈도주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빈도주의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관심이 좀 생기시면 베이지안 한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하나 걱정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준성님 수준에서 베이지안 뭐 할만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베이지안을 공부에 뛰어드는 게 맞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수리적인 혹은 통계적인 뭐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 그 수능 때 뭐 수투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분들 같으면 뭐 베이지안 뭐 가볍게 접근하셔도 됩니다라든지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예, 제가 좀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장 데이터 과학자 취업을 내가 준비하고 싶은데 베이지안 통계 깊게 봐야 되냐 또는 공부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거는 그냥 노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냥 내가 학계에 있는 사람인데 뭐 통계 분석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고 뭐 좀 더 고급 분석 기법에도 관심이 있다 하면은 가볍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걸 정말로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 어떤 분들께 이러는 걸 추천드리냐면은 좀 웃긴 답변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통계에서 미학적인 것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그 미학을 느끼려고 들어갔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지옥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개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지옥이 될 수가 있냐면은 나는 베이지안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왜 C++를 하고 있지? 뭐 내가 왜 확률론을 공부하고 있지? 내가 왜 뭐 예를 들어 좀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신 분들 뭐 수리 통계나 매저 이론 뭐 가장 심한 경우 이런 것들까지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베이지안 통계 하나 공부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라는 회의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예, 드는데. 예. 그런데 처음에 전도가 잘 되신 분들은 나중에 추가 네. 전도 없이도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지시게 돼 있어요. 약간 늪에 빠지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네. 없는 그런 매력에 빠진다. 예,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루트로 가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전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취업이나 아주 그 실용적인 이유로는 당장은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뭐 학문적으로나 미학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수 있고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 오히려 한번 진지하게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준성님 이거 그러면 이제 약간 순수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빈도주의 특히 원래 공부하시다가 전향하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고
그리고 머신러닝은 그 철학적 베이스가 베이지안에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선님, 근데 제가 그 베이지 통계를 어떤 책으로 제일 처음 봤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베이지 통계학 입문이라는 그 고지마 히로유키가 네,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 그 정사각형에서 확률을 면적으로 표시해 가면서 네, 그 1부 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뭐 이제 아이쇼핑족이 실제로 물건을 살 확률로 이제 그 정사각형의 면적을 나누고 네, 그다음 뭐 점원이 말을 걸었을 때 또 그 중에서 이제 쇼핑을 할 확률이 또 나뉘어지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도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빈도주 이런 계산이 아니라 진짜 손계산으로 예. 뭐 사전 확률, 사후 확률 곱해가지고 이게 뭐 사후 확률을 구할 때 뭘 곱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전혀 쓸데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쓸 때가 있어요. 손 아, 계산을 그래요? 그 네. 제가 예전에 페이지에 포스팅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의 모비율에 대한 추론이라는 포스팅을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빈도주의 방식을 적용하면 조금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모비율을 P라고 할게요. 그러면 P가 0에 굉장히 가까운 사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0.1%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건은 샘플링을 해보면은 그 발생 횟수가 0이나 1에 거의 근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하면은 까딱하면 P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음수를 포함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베이지안 접근법을 활용을 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형태가 알려진 사후 분포를 그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손계산으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뭔가 쓸 때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조금씩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 베이지안 이론을 잘 몰라도 사전 분포, 사후 분포 개념만 알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제스프라는 도구 이거는 그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그냥 쓰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냥 이걸 예. 다 안다고 못 쓴 건 뭐지? 다 꼭 알아야만 다 쓰는 건 아니니까 도구를 활용하면 뭔가 답은 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베이지안 이론을 알아야 베이지안 추론을 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이제 사용자 음. 편의성을 위해서 사실 아주 바람직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예, 그냥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통계 비전문가들을 위해서 그런 이론을 몰라도 추론 결과만 딱 제시해주는 그런 툴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신 그 뭐랄까 프로젝트 매니징 역할은 할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베이지안을 잘 사용하는 사용하는 분들이랑 팀을 이뤄가지고 해석하고 같이 이제 뭐 방향성을 논의하고 이런 정도는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생님 베이지안적으로 접근하면 카지노에서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나요? 그건 뭐 베이지안보다는 빈도주의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빈도주의는 기대 수익을 이제 그 빈도에 기반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게 그 뭐랄까 시행 횟수를 늘리면 분산이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길 확률을 높게 그 설정해 놓고 그런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카지노에 들어가면 뭐 작은 시행에서는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지만 시행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분산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값만 나한테 유리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거의 확실하게 돈을 딴다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무한히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무한히 음? 반복한다라기보다는 충분히 많이 반복하면 분산이 충분히 많이 준다라는 거죠. 음, 네. 그럴 수 있는 현금이 근데 있다면.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베이지안적으로 접근해서 도박장에 들어가면 까딱하면 잘못된 사전 분포를 갖고 들어가면 잃겠죠. 아, 그게 문제구나. 예. 준성이, 그러면 제가 카지노에서 했던 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했던 이 어떤 방법은 어떤 베이지안에 가까운지 빈도주의에 가까운지를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 쓰신다고 제가 하셨죠? 한번 그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슬롯 머신 있잖아요. 네, 슬롯 머신을 이제 재미삼아 그 제일 적은 금액으로 이제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슬롯 머신에 계속 돈을 넣으면 예를 들면 한 20번에서 40번째 될 때쯤 터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느낌적인 느낌을 느낀 거예요. 이제 몇 번 네, 돈을 넣어가면서. 그래서 네, 처음에는 1센트, 1센트, 1센트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20번부터 40번 사이에는
점점 올렸어요. 뭐 달러 단위로 10달러 단위로. 그러면 분명히 그 20번에서 40번 사이에 뭔가 크게 터져요. 그러면 이제 네, 실제로 40번 중에서는 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 머신에서. 아, 그래가지고 꽤 많은 뭐 네. 거의 한 1000달러 정도를 제가 땄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해도 내가 월급보다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너무 쓸데없는 너무 질문이네요. 나이 너무 나이브하다고? 들렸어요? 그래. 그 제 생각에는 그 네. 기계 고장.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그런 슬롯머신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확률 조작을 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벌게 만들고 그거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돈 예, 절대 내가- 못 벌어가. 그 준성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네. 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박 박사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전 분포를 좀 적은 경험에 기반해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했으면 망했다. 아마도 그-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잘 털고 나왔다. 네. 그쵸. 빨리, 그니까, 뭐지? 보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카지노에서는 처음에, 이거 좋은데? 같은 느낌 들게 만들도록 후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걸리고 그냥 나오면 그냥 작은 앤 거고, 거기에 걸리면 큰 돈 딸 때쯤 잃게 만들어서 돈 회수해 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그런 거죠. 그 소심하다. 아, 뭐야? 감이 작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살았다. 알겠습니다. 뭐 빈도주의나 베이지안이랑 전혀 상관없는 걸로 하고 김 팀장 또 다른 질문들이 있지 않나요? 그 가설 검정에서 베이지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 거의 빈도주의 기반으로 유의 확률을 써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베이지안을 썼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지안은 가설 검정에서 사실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네. 가설 검정을 빈도주의 방식으로 하면은 그게 직접적인 가설 검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쵸.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는 대한 가설인데 사실은 허수아비인 연가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연가설을 테스트하는 것도 연가설이 얼마나 맞느냐를 그 확률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가설 하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지 먼저 가상적인 분포를 만든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거랑 비교를 해서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극단적이면 사실 연가설은 아마도 그럴듯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굽이 돌아가면서 이제 결국은 대안가설로 향하는 거지만 그쵸. 그걸 길을 간접적으로 돌아가게 설정해 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이 빈도주의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수치에 대해서 직접 확률을 설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 이제 직접적인 확률을 설정할 수 없고 뭐 가설 검정도 굉장히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베이지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설에 직접 확률을 미리 얹어놔요. 사전 분포의 형태로 얹어놓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가설에서 데이터가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한 데이터가 산출되었을 확률이 얼마냐 요걸 이제 계산하는데 요걸 이제 가능도라고 불러요. likelihood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능도와 사전 확률을 결합을 해서 사후 확률을 만드는데 사후 확률을 각각의 가설에 대해서 만들어요. 연가설과 대안가설에 대해서 만들고 그것의 비율을 계산을 해서 이제 연가설이냐 대안가설이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정 스타일이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빈도주의보다. 그러니까 연가설이 맞는지 대안가설이 맞는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빈도주의에서는 연가설 억셉트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이지안에서는 해도 돼요. 연가설이 아. 참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참이다는 당연히 확률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는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빈도주의적으로 접근하면은 연가설이 채택되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대안가설이 채택되는 것도 되게 애매하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잔 버츠 맥그레인 책의 불멸의 이론에 보면은 앨런 튜링이 그 에니그마 파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아마 그 암호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검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에서 만약에 어떤
그 가설이 있어요. 그 튜링이 예를 들어서 뭐 암호가 이렇게 저렇게 뭐 만들어진 이 암호는 뭐 어떤 글자에 대응되고 저 암호는 어떤 글자에 대응되고 이런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을 뭐 빈도주의로 기각 하면 빈도주의로 하면은 기각은 할 수 있지만 억셉트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튜링은 아무것도 못 해요, 사실. 결정을 못 내려. 네, 이제 그런 과학적 가설을 탐구하는 것과 그런 실제 현실적인 장면에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간에는 좀 갭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전통적인 연가설 유의성 검정 방식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가설을 놓고 베이지안으로 접근했을 때랑 빈도주의랑 접근했을 때랑 이게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나요? 가설 검정을 하는 방식이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신뢰 구간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 신뢰 구간을 이용하나 그 유의 확률을 이용하나 그 신뢰 수준만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빈도주의에서는. 음, 그런데 이제 베이지안에서는 똑같은 그 신뢰 구간에다가 사전 확률이 이제 얹어지잖아요. 거기에. 네. 그러면은 그 빈도주의 신뢰 구간하고 베이지안 신뢰 구간하고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사전 확률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전 확률에 따라서 똑같은 가설이 기각되거나, 뭐, 억셉트 되거나 할 수도 있죠. 그게 약간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사전 확률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산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사전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사전 확률을 부여한 게 이게 결과적으로 옳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실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보고 그게 잘 작동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사전 확률을 잘못 설정한 거겠죠? 아, 현실에 음, 적용해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된다. 예, 사후적으로 판단된 건데 사전 분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는 직관적으로 100%그 판결할 수는 없어요. 네. 실제로 관찰해봐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사후적으로 평가만 가능한 거고 그 평가조차도 사실은 100%는 아닌 거죠. 아,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추천 시스템 만들 때 이제 라이브웨이즈 이용한다라고 그 소개해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액션 영화인데 뭐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오면 그러니까 처음엔 액션 영화일 때 그 액션 영화를 좋아요라고 선택할 확률이 뭐 70%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패턴을 봤더니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오는 액션 영화는 뭐 더 많이 선택하더라. 그래서 사후 확률을 70%에서 뭐 85%로 조정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관찰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검증을 하려면. 이 측면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네. 베이지안 분석이 또 빈도주의 분석하고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사후 확률을 얻으면 어떤 하나의 분석에서 사후 확률을 얻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후 확률은 다음 분석에선 사전 분포가 됩니다. 아, 그걸 다시 갖고 와서 네. 그냥 이해했습니다. 다음 그거에 또 다음 업데이트를 하고 또 분석을 한다는 게 업데이트하고. 기본 전제로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럼 점점 똑똑해진다는 게 맞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머신 러닝이 왜 베이지안 러닝이라고 또 가끔 불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니까 네, 성능이 네. 계속 좋아지고 확률이 더 뭐지 정확해지니까 그래서 머신러닝이랑 맞닿은 점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랑도 관련이 되는 거고. 야, 이게 머릿속에 막 복잡하던 것들이 조금씩은 연결이 되네요.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베이지안에 대해서 전도도 하셨고, 통계학과 머신러닝 관점에서 바라본 베이지안 통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뭐, 가설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베이지안 통계를 좀 우리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입문을 해야 되고, 어떤 서적들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베이지안 통계를 통계에 입문하는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네, 네, 일단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대부분의 입문 그쵸. 수준 서적들은 빈도주의에 포커스가 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네. 생각할 때는 베이지안 통계를 배워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통계 입문 수준은 일단 뛰어넘으셨고 그 이상의 뭔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일단 어느 정도 통계 검정 절차라든지 기본적인 모델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약간 저는 항상 핸즈온 방식을 좋아해요. 뭔가 네. 배운다고 할 때. 뭐 물론 그냥 처음부터 수학적인 트레이닝 되신 분들은 그쪽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되게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분석가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은
일단 도구를 가지고 좀 놀아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제스프 같은 경우는 뭐 무료로 이것도 무료예요. 다 베이지안 툴들 중에는 유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무료고 그냥 받아서 뭐 내가 빈도주의 방식으로 t-테스트 아노바 알고 있는데 리그레션 알고 있는데 이거 베이지안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 그러면 그냥 일단 그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예제 데이터셋도 다 있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베이지안 전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무료 배포.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업을 위한 도구들이 있어요. 뭐 예제 데이터셋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일단 손을 좀 더럽혀 보면서 좀 이렇게 친숙해지시는 걸 보내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이제 흥미가 생기셨으면 그때부터는 책을 보시면 되는데 그 시중에 나온 베이지안 책들은 사실 베이지안 통계가 좀 통계학을 배운 사람들이 보통 흥미를 갖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중에는 통계학과 아예 그냥 그런 쪽의 사람들에게 맞춰진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너무 일찍 보시면은 갖다가면은 흥미를 너무 빨리 잃거나 아니면 흑화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너무 일찍 보시지 말고,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자들이 그 베이지안 통계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가설 검정 한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중에는 존 크러쉬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좀 입문 수준에서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Doing Bayesian Data Analysis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심리학자가 썼고 심리학이나 행동과학 아니면 수학 기초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은 잭스라는 도구를 쓰는데 그것도 아마 예제 같은 거 따라 해보시면은 좀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흥미가 생기시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이제 마음의 준비가 시작은 필요한 시기인데 수리 통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론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베이지안 통계 책을 좀 보고 뭐 그런 건 이제 전공 수준 이야기니까 뭐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리고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베이지안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탄 개발 주도한 앤드루 겔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저자가 한 6명 있고 그 중에 도널드 루빈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통계학에서 엄청난 대가예요. 훨씬 사실 통계 학계만 놓고 보면 겔만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입문하시는 분들 절대 보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수학적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 책은. 아마 흑마술 뭐 이런 거네. 죄송합니다. 수학 수준이 입문자에겐 너무 높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은 케이스 스터디에 가까워요, 사실 분석. 그래서 베이지안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너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좀 축약해서 소개하고 각종 이슈들을 다루는 핸드북에 가까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 입문은 하지 마시기를 보내요. 네. 야, 이 베이지안이 그 신흥 종교는 아니지만 원래 있던 종교고 이제 전도가 많이 필요해서 무료 툴도 많고 하지만 잘못 배우면 굉장히 흑화될 수도 있고 초반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안고 있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수학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좋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강아지 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크러쉬키 교과서 말고도 뭐 베이지안 리팅킹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띵크 베이지라는 책도 있나? 그거는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떤 책이든 간에 수리적 접근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코딩 위주로 접근한 책을 오히려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준성님 영상 같은 것도 있나요? 그 외 코세라나 뭐 유튜브에 가면 네. 뭐 이제 CS 뭐 제일 뭐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뭐 233 뭐 23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블 같은 게 있잖아요. 영상으로도. 영상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베이지안은 일단 아직은 좀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동영상하고 그렇게 강의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준성님 혹시 강의 만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뭐 시간적 여유와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해보겠지만 당장은 좀 네. 힘들 것 같고.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사업이기는 하네요. 그렇군요. 꼭 하실 때는 저희 데이터 올릴과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베이지안 통계 2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다뤄본 것 같은데 혹시 준성님 추가로 그 소개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은 전도사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베이지안 정말 좋다. 뭐 이런 강조라든지. 네,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네. 방법이 없네라는 말을 네. 하고 싶고요. 사실 네. 그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팟캐스트 회차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이점들도 분명히 있고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말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탐험해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서비스에 도입을 하셔가지고 현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물론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뭐 미적인 판단의 영역에 가까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지는 않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계학을 공부했다면 뭐 그리고 뭐 머신러닝 같은 경우 더더욱 뭐 그런 어, 이론적 이해를 좀 더 넓히고 싶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학과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그대들이여. 베이지안을 모르고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나?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멤버들과 저희 준성님 소감을 듣고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네. 지난 시간에 아직 안 와닿았었다라는 소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듣고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방법론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더 상위, 약간 철학이거나 어떤 더 그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 같은 느낌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무언가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건 그런 어떤 분야, 장르 이런 것처럼만 이해하고 있다가 느낌을 못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이번 시간에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고요. 베이지안의 사고방식이나 체계를 처음부터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전에 김 팀장이랑 같이 얘기할 때 그 R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도 그 함수형 사고방식에 대한 제안을 먼저 해버리면 그 전에 있는 걸 아예 모르면 오히려 접근하기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도 통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잠깐 들면서 이게 조금 더 이런 사고 체계 변화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각각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축약적인 종합판 같은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도 잘 맞을 수 있는 사고 체계이거나 방식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좀 살펴봐야겠는데? 라고 한 명 1번 전도된 사람 신고합니다. 야, 헌금을 내야지. 신고비가 있나요? 이런. 일단 등록 명부에는 박 박사 이름 새겼고요. 자, 다음 김순장. 네. 일단 뭐 저는 일단은 그 오하이오의 낚시꾼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맹목주의. 네. 진짜. 아니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뭘 따지고 그러는 게 그렇군요. 아닙니다. 네. 그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런 베이지안적인 접근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독감 백신이 요즘에 뭐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게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를 추정한다든가 할 때, 그때 이제 베이지안적인 접근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혹은 내가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이득일 가능성이 높을까, 뭐 이런 걸 비교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빈도주의적인 접근보다는 베이지안적인 접근이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좀 교양 수준으로 책을 하나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네이트 실버라는 아저씨가 열심히 베이지안을 주창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 책에서 베이지안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선거를 예측한다든가 뭐 경마를 예측한다든가 이럴 때 베이지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 네이트 실버 본인이 그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교양 수준에서 재미있게 읽어보고자 하면 그런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도 전도자가 있네. 한 명 더.
그렇군요. 저도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도 뭐 이제 통계학 꼼꼼하니까 이제 통계학도 조금 뭐 베이지도 조금씩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되게 매력적이고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아까 준성님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흑화되지 않게 그 준성님 추천해준 공부 방법으로 차근차근 한번 나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준성님이 이제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방송에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답할 길은 엄청난 썸네일로 많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이 베이지안 에피소드를 들어서 그 중에 또 몇 명이라도 더 베이지안으로 전도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준성님 소감 듣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예, 방금 썸네일 이야기하셔서 생각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썸네일에 대해서 하나 요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와. 그 토마스 베이즈 목사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은 꼭 나오는 그 영정 사진은 아닌데 아무튼 그분의 초상화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신이시구나, 해야 신. 할지는 네. 아무튼 뭐 그 이야기는 그렇고 그리고 제 소감은 뭐 일단 여기에 베이지안을 약간 영업 내지 전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는 제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목표를 100% 다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제 양심상 모든 경우에 베이지안이 다 유용하다, 무조건 빈도주의보다 베이지안이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용한 어떤 경우에는 유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다 이제 철학적으로 좀 미적이고 일관적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뭐 이 정도로도 어떤 분들은 뭐 전도가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안 되실 텐데 그래도 좀 관심이 생기신다면은 그런 너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그 아름다움을 언젠가 한번 누려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자연스럽게 베이지안으로 개종할 사전 확률과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감화해서 베이지안으로 개종하는 사업 확률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아무튼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준성님 기회가 되시면 또 다른 좋은 주제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오하이오 낚시꾼과 준성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준성님이 이제 말씀해주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학 해석 관련 이슈들 잘 팔로우하시면 데이터 분석 공부하신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준성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데이터홀릭은 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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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